이번 포뮬러 1 시즌에서 맥라렌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몬자에서 MCL 삼시구의 견고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고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매우 강력한 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전 몬자에서 맥라렌은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점을 메우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즌 종료 전 일찍부터 세계 챔피언십과 드라이버 타이틀을 노릴 수 있는 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자동차의 공기역학적 관리뿐 아니라 타이어 관리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맥라렌의 비밀과 그들이 왜 다른 팀들보다 경쟁적인지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당연히 페라리에 대한 몬테제몰로의 발언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레드불의 상황, 맥스 베르스타펜의 문제, 츠노다에게 도착할 새 바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을 위한 브레이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하셔서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종종 타이어만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휠과 허브가 타이어가 아스팔트와 접촉하여 작동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맥라렌은 열 관리와 하중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IFEM 시뮬레이션과 휠 그룹의 구조적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타이어의 측면은 트레드를 제어하며 케블라 섬유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코너링 스티프니스, 즉 횡강성입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최대 그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슬립 앵글, 즉 드리프트 각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압력으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맥라렌은 뭔가 더 발견한 것 같습니다. 사실 피렐리 타이어는 팀들이 변경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지만 휠은 그렇습니다. 만약 타이어와 휠 사이의 연결부, 흔히 비드 영역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매우 견고하다면 휠 자체의 변형이 타이어의 측면과 트레드 부분에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서 맥라렌의 잠재적 이점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더 큰 탄성 굴곡을 보장하는 특별한 합금 소재를 사용해요. 이는 휠이 탄성 한계 내에서 항상 원래 형태로 복귀하면서도 타이어가 지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과 형태를 약간씩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세한 퍼센트의 변동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포뮬러 1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휠이 타이어의 측면 움직임을 더 잘 제어하면 코너링 시 필요한 드리프트 각도가 줄어들고 특히 열 발생이 적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측면입니다. 경주 중 타이어는 절대 한계까지 사용되지 않고 거리에 맞춰 관리됩니다. 열을 덜 발생시키는 것은 경주 페이스를 더 일정하게 유지하고 과열 위험 없이 드라이버들이 더 많이 밀어붙일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맥라렌 드라이버들은 가속과 주행 시 타이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온도가 너무 오르지 않아 300km의 경주에서 엄청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맥라렌의 비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트릭이 아니라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능적인 개발 영역입니다. 이는 종종 세계 챔피언십을 노리는 팀과 뒤쫓는 팀을 구분하는 기술적 섬세함입니다. 레드불, 페라리, 메르세데스는 타이어 관리에서 같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맥라렌이 정말로 이 균형을 휠 덕분에 맞췄다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성능 저하 없이 더 오래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가설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팀도 비밀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트랙에서의 행동을 보면 휠의 추가 휨 이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포뮬러 1에서 대규모 공기역학적 업데이트만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바퀴에 숨겨진 세부사항이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맥라렌이 왜 브레이크 내부의 공기를 덜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잘 슬립 앵글, 즉 미끄러짐 각도를 관리하여 더 큰 굴곡을 얻고 타이어를 과도하게 가열하지 않고도 더 많은 견인력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력과 주행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할 수 있고 타이어를 과열시키지 않으면서 더 잘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러 각도의 코너가 있는 트랙에서 큰 이점이며 단일 입력이 필요한 트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페라리는 단일 조향 입력이 필요한 트랙에서는 훨씬 더 빠르지만 3차원 곡선에서는 더 힘들어합니다. 맥라렌은 바쿠에 도착하여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랜도 노리스가 페라리보다 최소 9점을 더 얻으면 영국팀은 2025년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팀 역사상 10번째가 될 것이며 시즌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입니다. 작년에 바로 바쿠에서 맥라렌은 레드불을 제치고 순위에서 앞서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리더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이 끝나면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바로 드라이버 타이틀을 위한 내부 경쟁입니다. 맥라렌 팀 프린시펄 안드레아 스텔라는 명확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파파야 규칙이라 부릅니다. 요약하자면 점수를 잃게 만들 수 있는 내부적인 갈등은 없습니다. 팀 동료들 간의 위험한 움직임도 없으며 팀의 결과에 도움이 된다면 전략을 차별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는 때때로 개인적인 결과를 희생하면서까지 규칙을 준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맥클라렌이 더 이상 건설자 챔피언십을 보호할 변명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맥라렌이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획득한 후에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MCL3구가 최근 경주들처럼 계속해서 지배한다면 관리는 단순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드불이나 페라리가 개입하게 된다면 피트월의 전략적 결정이 개별 경기의 결과뿐만 아니라 드라이버 경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맥라렌은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를 위해 다른 전략을 선택해 샤를 르클레르에 맞섰습니다. 페라리를 이기기 위한 논리적 선택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시즌 말에 두 파파야 드라이버 간의 타이틀 경쟁이 걸린 상황에서 유사한 시나리오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몬자에서 레드불은 저부하 세팅으로 베르스타펜이 경쟁력을 되찾게 하며 부활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라메키는 차량 전체 관리에서의 진전을 확인했습니다. 맥스가 몇몇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노리지 못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서킷에서의 르클레르도 여전히 위협이 됩니다. 그 경우 맥라렌은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두 파일럿 중 한 명을 지지하여 상대를 저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스테이지 승리를 내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동등한 대우를 계속 보장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맥라렌이 해밀턴과 로즈버그 시절의 메르세데스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규칙은 팀의 우선 목표가 있을 때는 잘 작동하지만 두 명의 드라이버가 개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긴장이 불가피하게 높아집니다. 안드레아 스텔라는 큰 균형감을 보여주었지만 현실적으로 팀이 인생의 기회를 앞둔 두 젊은이의 열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위해 싸운다면 파파야 규칙은 변해야 할 겁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보이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맥라렌은 시즌의 결말을 깔끔하게 관리하여 절대적인 공평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기 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페라리보다 9점 더 앞서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의 논의가 끝납니다. 따라서 다음 경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진정한 볼거리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간의 싸움이 될 것이며 맥클라렌이 드라이버 챔피언십의 심판 또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몬테제몰로의 페라리에 대한 발언을 함께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의 붉은색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현재 상황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페라리는 만원 관중 앞에서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고 몬자를 떠났으며 팀은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2025년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으며 승리 없이 가장 기대되는 약속이 또다시 미뤄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건설자 세계선수권 대회가 없었습니다. 파일럿 세계선수권 대회는 2007년 이후로 없습니다. 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루카 싱레드의 세계 초연을 기념하여 슈마허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인 전 페라리 회장 루카 코르데로 디 몬테제몰로가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팬들의 멋진 모습을 봤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주에서 못 이긴 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한 번 이겼더라도 페라리는 시간이 지나면 월드 챔피언십에서 꼭 우승해야 합니다. 저도 끔찍한 순간들을 겪었고 마지막 경기에서 9일 넘게의 타이틀을 잃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페라리는 마지막 경기조차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특히 몬자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페라리는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팀의 정체성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덧붙여 말하자면 리더가 없는 페라리를 보는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고 결단력이 있는 영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표가 너무 많아 기대가 과도하게 커집니다. 먼저 결과를 얻고 발표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몬테제몰로가 돌려 말하지 않았고 요점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페라리는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결단력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슈마허, 토드, 브라운, 번주위의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뮬러 1을 지배했던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몬테제몰로는 압박의 무게를 잘 알고 있으며 명확한 구조와 강한 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페라리는 결과보다는 발표와 선언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는 크게 부풀려지지만 팬들은 트랙에서 약속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다른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포뮬러 1에서 신뢰성과 권위는 오직 사실로만 구축됩니다. 결과가 부족하면 모든 발표는 부메랑이 됩니다. 문제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관리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없는 페라리는 타협과 표면적인 선언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맥라렌은 자사의 차량을 혁신하며 차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2023년에 시작했을 때 그들은 바레인에서 최하위였고 Q1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포뮬러 1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몬테제몰로가 맞습니다. 오늘날 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자를 가득 채우고 말의 신화를 믿는 팬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진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몬테제몰로는 2022년 말에 팀 리더를 바꿔 바스르를 임명하는 것보다 비노토를 더 지지했습니다. 몬테제몰로의 말을 빌리자면 계속 변화를 주면 안정성을 잃게 되고 안정성은 승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비노토는 계속했어야 했어요. 지금은 리더도 없고 영혼도 없는 팀을 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는 몬테제몰로와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순간 변화가 필요했어요. 비노토는 이미 실력을 증명했어요. 그는 페라리에 여러 해 있었고 많은 팬들이 수뇌부 변화를 원했어요. 문제는 팀장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조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라리의 내부 구조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몬테제몰로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 페라리는 약간의 영혼을 잃었고 현재는 발표와 선언만 있을 뿐 트랙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팬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역사를 쓰고 나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과거의 기념일과 반복되는 성과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팬들에게 보기 좋지만 지금 페라리가 역사를 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 중 하나이며 오늘날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현재 페라리는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맥라렌이 쓰고 있고 레드불이 썼고 메르세데스가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전 에피소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관리와 관련된 멤버들에 대한 작은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자가 마라넬로를 떠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승리를 못 가져왔다고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관리 불안정의 신호로 봅니다. 진실은 보통 중간에 있습니다. 핵심 인력을 잃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포뮬러 1에서는 모든 전문성이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라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프 지머만과 라스 슈미트, 이 두 중요한 엔진 전문가의 이탈은 페라리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티아 비노토를 따라 아우디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6 파워 유닛 도입을 몇 달 앞두고 엔지니어 엔리코 구알티에리는 경험이 적고 역사적 기억이 적은 팀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FEA가 규정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ADW, 즉 추가 개발 및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하는 이 시점에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재 페라리는 그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기역학 부서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습니다. 4월 엔리코 카르딜레가 떠난 후 페라리는 조직 체계를 재구성하여 디에고 톤디를 새로운 공기역학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시즌은 통합을 촉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9월 1일부터 프랑스 엔지니어 프랭크 산체스가 도착했으며 그는 이전에 사우벨에서 일했었고 프레드 바스르와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선택입니다. 감독하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톤디를 대체하러 오는 걸까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제도 말했듯이 바스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이탈리아 기술자가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한편 원칙은 분명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포뮬러 1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압박이 큰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스로는 로익 세라, 제롬 담브로시오 그리고 이제 프랭크 산체스를 불러들이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토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두 유용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맞지만 포뮬러 1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지속성과 안정성은 차이를 만들죠. 제 생각엔 위아스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론 믿을 수 있는 협력자를 원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신뢰할 기술자들의 견고한 핵심 없이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페라리는 또 다른 내부 변화를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AD와 신규 인원이 구조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지금 우리는 2026년을 대비해 결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고 경영진의 변화가 없더라도 그 아래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2026년을 대비해 공기역학과 엔진 부서의 핵심 엔지니어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몬테제몰로는 포뮬러 1에서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페라리에는 오랫동안 안정성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바스를 지휘자로 두더라도 하위 부서 내의 안정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바스에서 본 변화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지만 오늘날 페라리의 상황은 지속적인 전환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안정성이 없습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차분하게 한 단계씩 한 걸음씩 팀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핵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된 환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아드리안 뉴이가 페라리에 왔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잔드보르트에서의 이중 제로와 몬자의 실망 이후 팀이 아드리안 뉴이를 영입했어야 했는지, 그래서 기회를 놓쳤는지 묻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SF25는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고 2026년에는 규정 혁명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포뮬러 1 경주용 차를 설계한 천재가 옆에 있었다면 큰 이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이드리언 뉴이는 에스턴 마틴에 합류했으며 로렌스 스트롤이 시설, 기술자, 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팀을 변모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장의 큰 성과는 바로 그였으며 윌리엄스, 맥라렌, 특히 레드불을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뉴이는 독특한 인물로 백지위임,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 그룹, 운영의 자유, 그리고 중요한 예산을 요구합니다. 페라리는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마라넬로는 그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는 또 다른 관리적 오만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는 이미 그의 방법론을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누이는 개별 부품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이든 공기역학적이든 구조적이든 모든 구성 요소가 전체적인 비전의 일부인 독특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자동차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이 능력과 규정을 읽고 경향을 예측하는 탁월한 재능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그의 경력은 포뮬러 1의 흐름을 변화시킨 통찰력, 혁신적인 공기역학적 개념, 규정 해석의 경계를 확장하는 능력, 그리고 지속적인 승리의 사이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맞진 않았지만 거의 늘 다른 이들보다 앞섰어요. 페라리는 공식적으로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고, 이는 정치적, 문화적 선택이에요. 마라넬로에서는 뛰어난 기여가 있더라도 한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르스타펜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는 것에 대해 다소 회의적입니다. 페라리는 결코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슈마허 시대에도 공로는 결코 단독적으로 미헬 슈마허의 것이 아니었고 로리번, 로즈 브라운, 장 토드의 것이었습니다. 내부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실수와 기회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문제는 2026년에는 주로 개발 능력과 새로운 규칙 해석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누이는 정말로 최고입니다. 페라리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지누이를 채용했더라면 그에게 상당한 권한을 줘야 했을 것이고 경영진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뮬러 1에서는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페라리는 2008년 이후로 타이틀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누이의 페라리가 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희망을 품는 페라리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페라리의 어려움을 확인시켜주고 이제는 구식이 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현재 지누이는 MR26에서 일하고 있으며 페라리가 그와 트랙에서 맞붙게 되면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에스턴 마틴이 승리하면 마라넬로는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결국 페라리는 자존심과 공로 나누기를 두려워해 천재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포뮬러 1에서는 자존심이 아닌 승리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쿠에서 즈노다를 위해 도착할 레드불의 새로운 바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베스타펜은 이미 몬자에서 사용했으므로 이는 즈노다를 베스타펜과 같은 조건에서 평가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바닥은 더 높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드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보다 더 가벼운 상태로 몬자에서 경주한 베르스타펜을 보았고 베르스타펜은 더 무거운 차보다 더 가벼운 차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재능입니다. 그의 DNA에 있습니다. 반면에 츠노다는 이 새로운 바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바쿠에서는 츠노다가 키우스미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 생각에 경주 페이스는 여전히 변동이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은 지상고와 안티다이브 및 전방 서스펜션의 설정 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바닥이 차를 조금 더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지만 직선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바쿠에서 바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많은 스톱 앤 고, 느린 코너들, 그리고 매우 느린 성 구간이 있는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기역학적 다운포스보다는 좋은 기계적 그립을 갖추고 전후 밸런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츠노다의 행동을 주목해야 해요. 그는 주목받고 있으며 내년에 레드불의 자르스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시즌 마지막 몇 경기는 레드불의 두 번째 시트를 위한 중요한 경쟁 시기가 될 거예요. 댓글로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러스트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